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침해 공격 관련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스미싱입니다. 우리 스미싱을 보게 되면은 자,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문자 메시지, SMS를 이용을 해가지고 악성 앱 설치라던가 아니면은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택배 도착했다고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서 문자 오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문자를 보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링크를 클릭하게끔 해가지고 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악성 앱을 설치를 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앱 설치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이제 빼내가도록 하는 거 아니면 소액 결제를 시킨다라든지 어쨌든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기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는 사회공학의 한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대상을 노리는 피싱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피싱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메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발송 메일에 본문 링크나 첨부된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자, 뭐 회사 직원들한테 맞춤 메일 같은 것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비밀번호를 유출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시키는 그런 기법이 이제 스피어 피싱이고요. 그래서 얘는 특정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기법이구나. 그래서 일반 피싱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까다롭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APT라고 하는 친구는 지능형 지속 위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IT 기술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조직 네트워크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활동 거점을 마련한 뒤에 때를 기다렸다가 보안을 무력화시키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제 외부로 빼돌리는 형태의 공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내부망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이런 공격 방법이 이제 APT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부 그 사람들한테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보낸 다음에 이걸 한 명이라도 클릭을 한 번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건 거죠. 그래서 표적 기업의 임직원 계정 같은 것들을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수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APT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작위 대입 공격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암호화할 때 공부했었죠. 이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은 암호화된 문서의 암호키를 찾아내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모든 값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비밀번호 조합을 무작정 시도를 하는 건 거죠.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가 1, 2, 3, 4다 이러면은 네 글자라구나 이러면은 나올 수 있는 조합이 1111, 1112, 1113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막 수천 번, 수만 번 시도를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맞추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무작위로 대입하는 무작위 대입 공격인 거고요. 자, 그 다음 큐싱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 아까 전에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SMS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큐싱은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앱의 다운로드를 유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서 이제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기법 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QR코드 속에 URL을 조작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QR코드를 찍었더니 진짜 그 로그인 페이지가 아니라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내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유출하게 하는 그런 기법인 거죠. 자, 그리고 SQL 삽입 인젝션 공격은 이것도 우리 공부했죠. 뭐예요? 전문 스캐너 프로그램 또는 본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사이트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등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련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뭐 로그인 창에다가 SQL문 삽입을 해가지고 DB를 조작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or 1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1과 1이 이제 같으면은 참이야 라는 걸 보내게 되면은 이 로그인 참이네 라고 해서 무단적인 로그인이 성공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도 공부했죠. 이거 뭐예요? 스크립트를
중간에 끼워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웹페이지의 내용을 사용자 브라우저에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크립트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기법으로서 이제 사용자가 특정 게시물이나 이메일에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가지고 사용자 컴퓨터 내에 있는 이제 로그인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해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래서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하는, 뭐 예를 들면은 게시판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삽입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스니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킁킁 냄새를 맡다 이제 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중간에 남의 패킷 정보를 도청을 해가지고 그 해킹을 하는 그런 유형 중 하나로서 수동적 공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네트워크 패킷을 몰래 도청을 하는 해킹 유형 중에 하나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 공공 와이파이 있잖아요. 무료 와이파이들. 그런 데서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도청을 했다가 그걸 빼내가는 이런 기법 중에 하나인 건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스캐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스캐너 프로그램은 뭐냐라고 하면은, 자, 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보안 침해 관련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좀비 PC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죠? 도스랑 디도스 공부했을 때 도스는 혼자 이제 공격을 하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친구는 한 명의 해커가 좀비 PC를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다굴적으로 여러 명이 공격하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좀비 PC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해커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된다? CNC 서버의 제어를 받아가지고 주로 디도스 공격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은 CNC 서버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인데? 라고 하면은 얘는 해커가 원격지에서 감염된 PC한테 명령을 내리고 악성 코드를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서버예요. 그래서 해커가 좀비 PC들을 통제하는 지휘 서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해커들이 공격 시작! 이러면은 그 좀비 PC들이 일제히 막 그 행동을 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본넷이라고 하는 친구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어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대의 좀비 PC로 구성된 공격 네트워크가 이제 본넷인 거죠. 그러니까 수천 대의 좀비 PC로 만든 디도스 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넷은. 자, 그리고 웜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를 해가지고 시스템의 부하를 높임으로써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다운시켜버리는 그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분산 서비스 공격,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슬래머 공격 같은 것들이 이제 웜 공격의 한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복제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게 되는 악성 코드.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제 PC가 한번 감염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회사 전체 PC로 그 바이러스들이 확산이 되게 되는 건 거죠. 그게 이제 웜이라고 하는 거. 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러면은 지금 버퍼의 크기보다 많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슬래머라고 하는 거는 SQL의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SQL 서버를 공격하는 웜 바이러스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로데이 공격인 건데요.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발견된 취약점의 존재 자체가 널리 공표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보안 공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데이 공격은 보안 패치가 존재하지 않는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허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허점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공격이고요. 키로거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키라고 하는 게 키워드인데
키가 뭔데? 라고 하면은 키보드의 움직임을 탐지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의 중요 정보를 빼가는 해킹 공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로거 공격은 키보드 입력을 몰래 저장을 해가지고 카드 비밀번호라든지 뭐 비밀번호를 탈취해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게임 로그인 중에 타이핑한 모든 키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건 거죠. AA, DDDD, SS, WWW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랜섬웨어. 자, 이 친구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파일을 암호화를 해가지고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 암호 해독할 수 있는 비밀번호 줄 테니까 돈 줘. 라고 해서 금전적인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 악성 코드를 이야기를 하죠.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개발 관련된 드라마들 나오면은 랜섬웨어 감염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이러면은 그거 이제 돈 달라고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돈 안 주면은 그 강제적으로 사용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파일 이제 열고 싶으면은 뭐 300만 원 입금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백도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뒷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시스템을 설계했던 개발자라든지 아니면은 유지보수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작성자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시스템 보안을 제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뒷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개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개구멍을 해커가 몰래 침입해가지고 그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이제 컴퓨터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사용자 몰래 시스템에 숨겨진 관리자 계정을 이제 들어가가지고 걔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인 거고요. 마지막 트로이목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내에 침투를 해 있다가 해당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때 이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트로이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인 척 위장한 침투하는 이제 악성 코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게임을 설치를 했는데 백그라운드로 이제 해커도구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위장형 악성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얘를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출처가 불명확한 것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에 작성하진 않았는데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서버 인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안 서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안 서버가 뭔데? 라고 하면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서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보안 서버가 하는 기능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버에 이제 SSL 인증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송 정보를 암호화해서 송수신하게 하는 기능.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서버에 암호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전송 정보를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기능. 그러면은 계속 인증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인증이 뭐야? 라는 건 것도 우리가 짧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인증은 다중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로그인을 요청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 권한을 검증하는 보안 절차를 이제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인증에는 총 4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지식 기반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소유 기반 인증, 그리고 생체 기반 인증, 마지막 위치 기반 인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 기반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딱 사용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기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지식 기반 인증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패스워드. 사용자들이 그 비밀번호 기억해 놨다가 그걸 토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인증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아이핀 이런 거 있죠. 주민번호 대신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주민번호. 얘네들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프레이즈. 얘네들도 이제 지식 기반 인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 기반 인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소유물만 가지고서는 쉽게 도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식 기반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생체 기반 인증하고 함께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 소유 기반 인증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신분증, 우리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사용자의 사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여권 이런 걸로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게 아니다 이러면은 뭐 OTP 카드 이런 거 있죠. 은행 같은 데에 보안 코드 이런 거 사용자 패스워드 요청할 때마다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패스워드를 이제 계속 갱신을 해가지고 한번 사용된 패스워드는 계속 폐기가 되고 사용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 이거 말고도 메모리 카드, 그 마그네틱에다가 보안 코드를 저장을 해가지고 카드 리더기를 통해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 기반 인증에 해당이 되고요. 자, 생체 기반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지문인식, 그리고 생체, 뭐 홍채 망막, 아니면 뭐 얼굴 인식, 요런 것들이 이제 생체 기반 인증에 해당이 될 거고요. 위치 기반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그 인증을 시도하는 위치의 적절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PS라든지 아니면 IP 주소,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치를 인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인증에는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볼게요. 우리 보안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구조인 거잖아요. 그럼 보안 구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보안 아키텍처라는 게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면은 우리 보안의 3요소가 뭐였었죠? 보안의 3요소?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이렇게 3가지가 보안의 3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3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안 요소 및 보안 체계를 식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구조가 이제 보안 아키텍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아키텍처를 통해서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이런 것들의 개념을 수립할 수 있고 일관적인 보안 수준의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관리적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적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 보안, 이제 업무 연속성 관리라든지 정보보호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기술적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PC, 서버, 네트워크 이런 보안 지침들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물리적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건물이나 사무실 출입 통제 이런 지침, 뭐 아니면 재해복구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어쨌든 보안 수준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기본 보안 아키텍처의 수정 없이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 아키텍처,
또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 뭔데? 라고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 뭐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안전한 정보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고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가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인 겁니다. 얘에 대한 예로는 이제 ISO 2700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예시예요. 얘는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을 위해 우리가 또 공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우리 로그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 자, 로그가 뭐예요? 기록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딜 접속을 했었고, 내가 어떤 기록을 사용을 했으며, 이런 시스템 사용에 대한 모든 내역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스템의 침해라던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해킹 흔적이라든지 공격 기법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로그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에 대한 흔적 아니면 취약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그를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리눅스에 관련된 로그들도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누락된 게 있어서 잡고 가면은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 얘 짱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보안 솔루션들이 있죠. 자, 제일 첫 번째, 방화벽. 자, 방화벽은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방화벽. 정리를 해보면은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기능을 가진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외부 네트워크 간의 트래픽을 허용하든지 차단하든지 얘네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인증된 패킷들만 통과를 시켜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외부 인터넷에서 내부 서버 접근을 차단한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방화벽인 거고요. 우리 침입 탐지 시스템 이라고 해서 얘는 IDS입니다. 얘는 뭔데? 라고 하면은 컴퓨터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사용, 오용, 남용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를 할 수는 있지만 얘는 차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탐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좀 이상해 라고 관리자한테 알림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 여기서의 키워드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탐지는 하지만 차단을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침입 탐지 시스템은 IDS였으면 얘는 IPS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얘는 뭔데? 라고 하면은 얘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격리하는 등의 방어 조치를 취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방화벽이라고 하는 그 기능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입을 탐지를 해가지고 패킷을 검사를 한 다음에 비정상적인 패킷이 탐지가 됐다 이러면은 방화벽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패킷을 차단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침입 방지 시스템은
요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합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침입 탐지 시스템은 차단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침입 방지 시스템은 차단까지 수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공격을 시도하는 즉시 패킷을 차단시켜버리는. 자, 그리고 우리 DLP라고 하는 얘는 데이터 유출 방지입니다. 얘는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사내 직원이 사용하는 PC라든지 네트워크 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을 하고 이제 메일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사용자 행위들을 다 탐지하고 통제를 해가지고 이제 외부로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을 하는 그런 이제 방지 기법이 데이터 유출 방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방화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웹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웹 방화벽은 뭐냐? 우리 일반 방화벽은 어떤 것들을 이제 탐지하지 못하느냐? 우리 SQL 인젝션 공부했죠. SQL을 삽입하는 거.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중간에 스크립트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자, 얘네들을 즉 웹 기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 서비스에 특화된 방화벽을 이야기를 해요. 일반 방화벽은 이제 그 두 가지 공격을 방어를 못 하잖아요. 웹 서비스가 아니라 웹 서버.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웹 관련된 공격들을 감시를 하고 공격들이 이제 웹 서버에 이제 도달하기 전에 걔네들을 이제 차단을 해주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가끔가다 보이는 친구. VPN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얘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가상사설 통신망 이건데 얘는 인터넷이나 통신 사업자의 공중 네트워크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마치 자신의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주는 보안 솔루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규격을 통해서 그 인터넷망을 전용선의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인터넷에 보안 터널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안전하게 통신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 때 그 회사망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VPN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본다면 가상사설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된 비공개 통신망.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NAC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내부 PC의 맥 주소를 IP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일관된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맥 주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PC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얘네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얘 맥 주소를 자, 지금 보게 되면 물리적 주소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맥 주소인 건데, 자, 이런 맥 주소를 이제 이어다가 우리가 걔랑 IP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일관된 보안 관리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부 사업 하는 데는 다 요 NA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맥 주소와 IP가 일관적으로 이제 일치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내부 PC에 대한 일관적인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ESM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는 다양한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 및 보안 이벤트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방화벽이라든지 IDS라든지 IPS라든지 VPN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발생한 로그라던가 보안 이벤트들을 이제 합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다 확인을 해 봤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 시스템 취약점을 분석, 평가한 후에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취약점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위협에 대한 그 세부적인 점검 항목을 파악을 해가지고 취약점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걔네들한테 이제 위험 등급을 부여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들을 수립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해서 저희 9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검증된 개발 보안 방법론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 사례를 SDLC에 통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생명주기 방법론은 무엇인지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Secure SDLC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보안상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SDLC의 보안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한 것을 이제 의미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방법론 대표적인 거 3가지 공부했었는데 뭐뭐 공부했어요? CLASP라고 하는 것과 SDL이라고 하는 것과 자, 지금 이 친구 뭐예요?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 사례를 SDLC에 통합한 방법론. 우리 7가지 요게 힌트였었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1번의 정답은 7 터치 포인트스.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 사례를 SDLC에 통합한 방법론이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에서 가용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가용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였었죠? 우리 기밀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인가된 사용자만 볼 수 있어야 한다.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가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였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가용성은 인가받은 사용자는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키워드는 인가받은 사용자는 언제든지 그 시스템 정보와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있어서 충족시켜야 할 보안의 3대 요소를 쓰시오입니다. 우리 보안의 3대 요소 공부 얘기했죠? 뭐예요? 자, 인가받은 사용자만 사용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기밀성이죠? 자, 그리고 인가받은 사용자만 수정해야 된다. 수정할 수 있다. 무결성이었었고요.
인가받은 사용자는 언제든지 그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의 3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 세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지금 3번도 결국엔 똑같은 말인 거죠. 자 보안 요소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충족시켜야 할 요소 및 요건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시스템 내의 정보는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건 거예요.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거, 얘 무결성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거 공부했냐면은 SQL 인젝션,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신뢰되지 않은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자, 그 중에서 우리 SQL 인젝션, SQL 삽입, 얘는 뭐였죠?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얘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 SQL을 삽입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데이터를 유출 및 변조하고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나 이런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에다가 SQL을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인증을 우회하는 그런 공격 기법, 이게 SQL 인젝션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용자 측에서 실행되게 유도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쓰시오.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중간에 끼워 넣겠다. 이거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이렇게 쓰셨어도 되고 아니면 XSS 이렇게 쓰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할당된 메모리의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서 자료를 읽거나 쓰는 등 메모리를 다루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 취약점. 자, 우리 그래서 배열을 예시로 들었었죠. 만약 내가 3개의 공간을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4번째 공간을 참조해 오겠다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 범위 맞춰놓은 거 아예 반대에 있는 상관없는 자료들을 읽어오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 뭐였어요?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였죠. 자, 그 다음. 자, 1974년 IBM이 개발을 하고 1975년 MBS에 의해 미국의 국가표준으로 발표된 아모아 알고리즘으로 블록 크기는 64비트, 키 길이는 56비트이며 16회 라운드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해독이 쉬워지면서 국가표준이 2001년 AES로 대체되었대요. 자, 우리 대체되기 전에 MBS에서 발표한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번 적용을 해서 더욱 보안에 강한 트리플 이것도 있어요. 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인 거죠? 얘 DES에 대한 설명인 거죠. DES의 한계를 느끼고 난 다음에 AES로 이제 대체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를 보고서 얘는 DES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그것과 비슷한 문제인 거죠. 자, DES의 한계를 느낀 이제 리스트에서 공모한 후에 발표를 했대요. 얘는 블록 크기는 128비트고 키 길이에 따라 128, 192, 256으로 분류가 됩니다. 얘도 역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자, 얘 뭐죠? DES의 한계를 느껴서
만들어진 친구. 예, AES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AES였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20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었죠. 이거는 이제 해시 함수를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종류에 대해서 나갈 때 공부를 했었는데, 자, 1991년 이제 MD4를 개선한 암호화 알고리즘이래요. 자, 얘는 해시 함수이고요. 블록 크기가 512비트, 그리고 키 길이는 128비트. 자, MD4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암호화 해시 함수. 얘 뭐다? MD5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 얘는요, 인터넷 등 통신 사업자의 공중 네트워크와 암호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마치 자신의 전용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주는 보안 솔루션이래요. 암호화된 규격을 통해 인터넷망을 전용성의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뭐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두 장치 및 네트워크 사이에 암호화된 보안 터널이 생성이 되며, 터널에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SSL IPsec 로 불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치 자신의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주는 이 보안 솔루션. 얘 뭐죠? VPN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가상사설 통신망. 근데 얘는 이제 가상사설 통신망이라고 한국어로 작성하면 안 되고 여기 영문 약어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VPN이라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어들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하고 이제 한국어 설명도 같이 외워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9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